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금요일 OBS 다녀왔는데 이 전직 대통령 문재인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상이 그것이더군요. 어제 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 좀 드렸죠. 문재인은 이번에 국민에게 도를 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선을 넘었습니다. 첫째, 문재인은 자신이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정황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게다가 문재인은 SI 정보, 그러니까 군 특수 정보까지 모두 자신이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고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그 구명조끼는 등에 한자가 적힌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고 하는 그 업 지도선에 구명조끼는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28에 붕대가 감긴 정보까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NLL 북쪽에 당시에 조업 중이었던 중국 어선에 이대준 씨가 1차 구조되었다가 다시 바다로 나갔던 그런 추정도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서훈은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업지도선 CCTV의 사각지대에 슬리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슬리퍼의 임자는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틀 전 입장문에서 문재인이 정황이 바뀐 것 없는데 부처 판단을 번복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을 국민 앞에 그대로 자백한 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면 아마도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대준 씨 비핵 사건을 안보 사안으로만 보는 시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도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지낸 이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문재인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듯이 도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본인이 도를 넘었습니다. 문재인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검찰의 새 사건 수사에 불쾌감을 표시하자 이 유가족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 말로 들렸다. 이건 고 이대준 씨 아내가 한 말입니다. 그 아내는 전날 윤건영이 입장문을 대도간 것을 두고 왜 직접 나와서 말하지도 못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대준 씨 아내 권 씨는 그것도 서훈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날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고인의 형은 문재인 정권 당시 공직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검찰과 재판부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역사적 진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언론에 나온 유족 측 김기훈 변호인의 지적을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이대준 씨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퇴임하면서 관련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문재인이 스스로 봉인 해제를 할 것인지에 관해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정확한 말입니다. 문재인이 자신만만하다면,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를 해서 당시에 정보 보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정황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치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은 일제히 검찰의 새 공무원 비격 사건 수사에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의 침묵을 두고 그냥 윤 대통령이 침묵을 하자 그들은 윤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종석은 이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전날 문재인의 입장문을 대독한 윤건영의 말처럼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명색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의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권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하면서 정말 가혹하게 다룬 것은 그렇다면 모두 문재인의 지시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색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은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서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 자기 자신들이 이런 일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고 이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도 이런 일에 다 사전에 승인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임종석은 한술 더 떠서 어제 라디오에 나가 문재인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도를 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다. 이게 과연 기획수사입니까? 이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수사입니다. 한편 박범계는 다른 라디오에 나가 정책적 판단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재인의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대준 씨가 울보겠다고 판단한 것이 정책적 판단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구조를 요청할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낸 것이 정책적 판단사항이었습니까? 이재명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가 어제 트위터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문재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다.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과연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을 향해서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것이냐고 성토했습니다. 원내대표 주호영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은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권성동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이 마치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판단을 수용했다고 말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부처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말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 아마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백미는 솔직담백한 대구시장 홍준표의 말입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 그 뒤에 이제 서훈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하니까 겁이 나는 모양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대장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만배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제 대낮에 인터넷 뉴스판을 달군 뉴스입니다. 김만배도 입을 열었다. 남욱, 유동규가 다 입을 열었는데 김만배는 입을 꽉 닫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졌죠. 그런데 김만배도 입을 열었다. 김만배가 검찰에서 남욱에게 32억 원을 받아 유동규에게 4억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것이 뉴스를 탔던 겁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만배로부터 2014년에서 2015년 남욱에게 3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 원을 유동규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어쨌든 김만배가 이재명 측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만배의 진술은 남욱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검찰 진술 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남욱은 11월 21일 재판에서 2014년 4월에서 9월까지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22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중에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며 이 돈의 성격은 선거자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남욱은 또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4년 지방선거 때 김만배를 통해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에게 최소 4억 원이 건너갔다고도 했습니다. 남욱은 작년 10월 문재인 검찰에서도 2014년 5월에서 9월까지 이모 씨에게 22억 5천만 원을 차용해서 김만배에게 12억 원을 줬다. 김만배는 이 중 10억 원을 혼용 방식, 그러니까 민관 합동 개발, 이 추진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며 시기상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재인 검찰에서 당시 수사팀은 이런 이재명 관련 진술을 받고도 뭉갰던 것입니다. 완전히 덮었던 겁니다. 유동규도 김만배에게 약 4억 원을 받아 1억 원은 김용에게 그리고 5천만 원은 정진상에게 줬고 나머지는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이 진술했습니다. 이러니 남욱과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의 진술이 이 부분에서만은 일치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만배는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전에 이 검찰 조사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으로 남욱에게 받은 돈을 유동규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금 조달자 남욱과 그리고 돈을 받은 자금 수수자 유동규가 모두 중간 전달자로 김만배를 지목을 하자 김만배도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진상의 압수수색 임장에도 남욱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무렵까지 4억 원 상당을 김만배를 거쳐 정진상과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적시됐습니다. 한편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2020년 4월 남욱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도 남욱이 제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그리고 그 앞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이모 씨가 42억 5천만 원을 남욱에게 건넸고 이 가운데 32억 5천만 원이 김만배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만배는 2014년 4월에서 9월까지 남욱에게 받았다는 12억 5천만 원 중에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여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항고하고 있습니다.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남욱은 최근 재판에서 이 돈이 강한구 전 성남시 의원에게 5천만 원, 그리고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게 6천만 원, 그리고 종교단체 교인들에게 1억 8천만 원 등 전달된 것으로 김만배에게서 들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김만배는 또 2014년 10월에서 2015년 4월 사이 남욱으로부터 추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개인적 용도로 썼으며 이 대표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을 쓰긴 썼는데 이재명과는 상관이 없다. 남욱은 최근 재판에서 김만배가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정진상, 김용 등에게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어떻든 김만배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시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중앙지법은 11월 30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 등 이 대장동 일당의 800억 원대 자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모두 김만배 등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그리고 예금, 반환 채권 등입니다.
법원이 지난 9월 검찰이 낸 추징 보전 청구를 뒤늦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건 법원은 김씨 등에 대해 추징 보전해야 할 자산을 총 4,446억 원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4,446억, 이는 김만배 등이 대장동 사업에서 거둔 수익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런 판에 어제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조선비즈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자매지 조선비즈가 남욱과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책임지지 않는 자가 있다. 사실은 밝혀질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대충 아시겠죠? 다들 아시는 대로 검찰은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 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성남시가 사업 구조를 짜고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욱은 1일 조선비즈와 서초동 모처에서 만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사람이 있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 재판을 통해 누가 어떤 역할로 가담을 했고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단순히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누가 이 대장동 게이트를 주도했던 그분이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거대한 사기극을 주도한 자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남욱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정답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역할은 허가였다.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사실이든 제가 모르던 사실이든 사실은 밝혀질 것이다. 남욱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남 변호사의 진술은 대부분 전언으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김만배의 원진술이 특신상태, 쉽게 말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 특신상태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욱의 증언 대부분은 법정산 증언으로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인용된 원진술이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욱은 또 일당들의 재산 800억 여원이 동일된 것에 대해서는 화무시비롱이라고 했습니다. 꽃이 열을 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쉽게 들어온 돈 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자각을 이제 한 겁니다. 어쨌든 대장동 수사와 재판에서 분수령이 있다면 남욱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했던 증언입니다. 이날 증언이 일제히 뉴스가 됐죠. 이날 남욱은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의 지분이 있으며 대선과 대선 자금과 그 노후 자금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수익 중에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의 몫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유동규로부터 들었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남욱이 그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 일이 당시 이재명 시장 의지에 의해 진행됐다. 쉽게 말하면 일은 이재명 시장이 다 결정해주고 허가를 해줘야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 땡땡 이분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제 12월 2일 남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대장동 재판에 정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이번에는 김만배 변호인의 신문에 답했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뉴스가 됐습니다. 그는 다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전 정권 수사팀이
작년 11월 남욱과 함께 기소한 유동규의 공소장에는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공모 지침서 등에 반영해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주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의 주체가 유동규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그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은 유동규의 공소장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남욱이 법정에서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의 의사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짐작하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법정에서 이 말을 현출한 사람은 이번 남욱이 처음입니다. 남욱은 김만배의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모든 재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어 김만배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을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남욱은 네! 이렇게 분명히 답했습니다. 이어 김만배 변호인이 유동규는 권한이 없느냐고 묻자 남욱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본인, 그러니까 유동규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남욱은 이어 이재명 측근 정진상의 역할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정진상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보고 있죠. 김만배 변호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법정에서 유동규는 의사결정권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정진상 실장이 했고 이재명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안다. 또 대부분 의사결정은 정진상에게 보고해서 이재명이 결재하면 진행된 걸로 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느냐? 남욱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어떤 결정할 것은 모두 정진상이 검토를 해서 이재명에게 올리면 이재명이 결정을 했다. 이 증언입니다. 유동규는 로봇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묻겠습니다. 이래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언제까지 망설이겠습니까? 이재명은 언제까지 그분으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국은 자녀들이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동행사, 그리고 딸 장학금 부정수수, 이건 뇌물수수죠. 이런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되어 3년간 1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국은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아마도 그는 명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록된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